반갑습니다. 차니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의 두 번째 소단원, 주요 자원의 분포 및 이동과 산업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여기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파트의 가장 중요한 소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여기는 이 자원, 특히 화석 에너지가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자원이 어디에 많이 있고, 그리고 이 자원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석 에너지의 분포입니다.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는요, 이 화석 에너지가 엄청 많은데 그것조차 여기에 엄청 많은데 이 지역 내에서 많은 지역과 없는 지역의 그 차이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지역 차이가 매우 크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자원의 성질에서 자원이란 모든 것에 골고루 있지 않고 특정 지역에만 몰려 있다. 우리가 무슨 성이라고 했었냐면 편재성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역차가 매우 크다라는 건 편재성이 매우 크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네, 자, 그럼 어디에 많습니까? 우리 이거는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위치들. 이 지역의 화석 에너지는 주로 어디? 페르시아만 연안에 어마어마하게 많다. 특히 여기는 꼭 기억하셔야 되죠. 왜? 전 세계 석유의 절반 가까이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또 북부아프리카 쪽에 있습니다. 북부아프리카 쪽 어디 있느냐? 알제리비아. 네, 알제리비아 쪽에 굉장히 많다. 그리고 카스피해 연안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 자, 카스피해 같은 경우는 호수냐 바다냐를 놓고 굉장히 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요? 호수냐 바다냐에 따라서 그 주변 국가들이 이 화석 에너지를 얼만큼 나눠 가질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했다. 자, 이 세 지역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에 천연가스 석유가 엄청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남아시아, 이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지역의 지중해 연안, 그쪽에는 화석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더라. 아, 참 안타깝죠. 똑같은 단원으로 묶였으니까 다 많을 줄 알았더니 이 지역 내에서도 편재성이 매우 컸더라. 네, 요겁니다. 자, 특히 여기 잠깐 지우도록 할게요. 자, 페르시아만 연안, 우리 이거 정리해도 되겠죠? 자, 페르시아만 연안은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40% 이상, 그러니까 거의 almost 50%예요. almost 50%. 거의 절반이에요, 절반. 절반이 여기에 있고 세계 총 석유의 총 생산은 30% 이상까지 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여기 페르시아만 연안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이거죠. 요 세 지역 중에 제일 중요한 데가 이 페르시아만 연안이다 이겁니다. 왜? 전 세계 거의 절반 가까이의 석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생산량도 어마어마하니까. 자, 그럼 지도를 통해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어디에 많이 매장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초록 칠판에 선생님이 이렇게 이 빔을 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은근히 이 초록 칠판에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전부 다 흑백 반전을 해봤거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국경선이 약간 주황 색깔로 나오는데 잘 안 보이신다면 선생님 편집의 기술로 공포가 되니까 일단 보이는 것만으로도 해봅시다. 자, 일단 어디에 가장 많냐? 바로 여기입니다. 페르시아만 연안,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이쪽.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석유가 많다. 예, 여기 보시면 여러분 지금 잘 보일까요? 이거 일단 지우고. 자, 요 표시가 석유거든요. 약간 흰 색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기. 어마어마하게 많다. 예, 페르시아만에 엄청 많다. 그리고 여기 카스피해, 여기가 카스피해거든요. 카스피해 주변에도 이 석유 표시 엄청 많습니다. 석유 엄청 많다. 그리고 또 어딜 체크해야 되냐? 여기 알제리비아 여기도 석유 표시 엄청 많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세 지역에 몰빵돼 있다. 나머지 지역은 있긴 있으나 이렇게 뚜렷하게 엄청나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 네, 그리고 석유 매장량 이 색깔을 보시면요, 지나면 지날수록 석유가 엄청 많이 매장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서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북부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 그리고 여기 스탄으로 끝나는 스탄 오형제 쪽에도 조금 있네요. 자, 근데 없는 국가가 있죠? 어디? 여기. 아쉽게도
요 터키 쪽, 이 지중해 요쪽, 요쪽에는 석유가 많이 없다. 여기가 신계조선대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신계조선대가 지나가는데 터키 쪽에는 아쉽게도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막 복잡하게 이렇게 선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석유랑 천연가스를 연결해주는 파이프라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이프라인이 여러분 송유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석유를 그냥 바로 슝 내보내주는 그런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어디에 있는지 알았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이동이 될까? 자, 주로 방금 보셨던 막 이렇게 거미줄처럼 있었던 거 보이셨죠? 파이프라인 같은 거나 아니면 유조선을 통해서 유럽과 북아메리카, 동아시아 같은 데로 수출을 하고 있더라. 그렇게 이동을 하고 있더라. 요겁니다. 자, 처음에 이 지역에 있는 석유를 개발할 때는요. 영국, 미국, 네덜란드 같은 선진국들이 와가지고 야, 너네 아직 기술 없잖아. 우리가 기술 될 테니까 여기 있는 석유 우리가 뽑아서 너네 쓸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막 꾸덕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서남아시아, 건조아시아, 이 북부아프리카에 있던 국가들은 기술력도 없고 자본도 많지 않으니까 선진국이 와서 개발해준다는데 알았어, 와서 개발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처음에는 했는데 이 국가들이 여러분 정말 맨입으로 와가지고 석유 개발하는 거 기술 다 주고 했겠습니까? 안 그랬겠죠. 자기들 이득 다 챙겨갔겠죠. 석유도 막 다 많이 가져가고 막 좀 이렇게 부당하게 좀 야, 우리가 이만큼 했는데 이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막 다 가져가고. 그러니 이 국가들이 뭔가 아니라고 느낀 거죠.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이익을 좀 챙겨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70년대 이후로는 석유 수출국 기구 같은 걸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아서 할게. 니네 이제 나가. 약간 이렇게 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이 석유 수출국 기구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가 그 유명한 OPEC라는 기구입니다. OPEC, OPEC. 자,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1960년대 이후에 이 산유국들, 서남아시아, 건조아시아, 북부아프리카 여기 있던 국가들이 이제 자립하겠다 이거예요. 선진국 더 이상 NO! 우리가 알아서 개발할 거야! 라고 해서 국유화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석유 수출국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석유를 얼만큼 만들지, 얼만큼 팔지 그런 걸 결정해서 국제적인 영향력을 굉장히 세게 내뿜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지금 오페크 회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촬영하는 날짜가 2021년 9월 8일입니다. 자, 9월 8일 기준으로 13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13개국. 어디예요? 오페크예요, 오페크에. 네, 그래서 선생님이 오페크의 그 13개국을 쭉 한번 적어봤습니다. 가봉, 이란, 이라크, 사우디, 베네수엘라, 쿠웨이트, 알제리, 리비아, 나이지리아, UAE,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앙골라, 콩고, 적도, 기니 이렇게 13개 국가가 현재 9월 8일 기준으로 회원국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회원국들 중에서 여러분 보시면 이란, 이라크, 사우디, 쿠웨이트, 알제리, 리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이 국가들은 모두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이죠. 네, 그리고 알제리비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서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석유가 여기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여기 있는 국가들끼리 서로 회원국으로 뚫뚫 뭉쳐서 우리가 생산하는 석유의 값을 우리가 정하자! 이렇게 해서 큰 영향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오페크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석유 많은 국가들이 진짜 하고 있구나 라고만 좀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큰 영향을 끼치는 석유 수출국 기구를 만들었다. 요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 석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들 굉장히 중요한 자료고 시험에도 자주 빈출되는 자료들이니까요.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지역 내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량 상위 5개국입니다. 자, 보시면 이 지역 내라는 게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시면 석유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이란,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전부 다 어디 있는 겁니까? 페르시아만 연안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석유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란, 카타르, 사우디, 알제리, 아랍에미레이트 역시 페르시아만 근처에 있는 국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지역 내 생산량 상위 5개국이지만 여기 앞에 있는 1위 국가들은 세계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생산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죠. 네, 여기 특히 여러분 이란은 국가 내의 4분의 3, 거의 75% 가까이를 천연가스를 쓰고 있었죠. 네,
그거였고요. 자, 요 자료 같은 경우는 석유 매장량을 국가로 표시를 한 겁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석유가 진짜 많이 매장되어 있는 국가, 가장 많이 매장되는 국가는 어딜까? 사우디아라비아가 1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1위예요. 여러분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베네수엘라, 거기가 매장량은 1위예요. 량. 얼마 차이가 안 나지만 그래도 량 자체는 1위예요.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가 1위이지만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자, 보시면 여기 매장량이 많은 국가들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여러분 전부 다 어디 있는 국가입니까? 서남아시아의 페르시아만 연안에 있는 국가들이죠. 이 국가들이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1위가 아닙니다. 매장량 국가 순위로 봤을 때는요. 베네수엘라가 1위입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 어찌 서남아시아가 엄청나게 많이 매장되어 있구나. 네, 그런 거고요. 그 다음 천연가스, 우리 천연가스 에너지 단원에서 했을 때 러시아면 천연가스, 러시아면 천연가스. 그래서 러시아가 매장량이 1위예요. 매장량이 1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체크해야 될 것은 자, 이란, 카타르,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끝났어요. 스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이 천연가스 엄청나게 많이 매장되어 있네요.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을 빼고는 다 페르시아만 연안에 있는 국가들이죠. 엄청나게 많다. 그 건조아시아 북부아프리카 지역에 석유 천연가스가 많이 매장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석유 및 천연가스 분포, 아까 약간 파란 색깔 보셨던 그림, 그거를 다시 흑백 버전으로 바꾼 거예요. 다시 한번 보자고요. 이 그림은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디에 많이 매장되어 있니? 자, 여기 이 세모 표시하고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유전하고 가스전, 네모하고 세모인데요. 여기 엄청나게 몰빵되어 있다. 여기. 어디? 페르시아만에 어마어마하게 매장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 카스피해 근처. 그리고 알제리비아. 어마어마하게 많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기에 석유의 위치는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꾸물꾸물 선들 막 보이시죠? 가스전, 이 가스 송유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쫙 육지로 이어져가지고 유럽까지 가기도 하고요. 네, 위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서남아시아, 카스피해 여기 있는 국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고 있구나. 네. 자, 요거는 지역 대륙을 묶어서 어디가 석유 천연가스 많이 매장되어 있나 봤더니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건조아시아 및 북부아프리카가 전 세계 석유의 절반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야,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여기 천연가스 역시 건조아시아 및 북부아프리카 이 부분이 절반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전 세계 석유 천연가스 절반 이상 다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러니까 여기는 석유 천연가스 빼고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지역이다.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요겁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페르시아만에서 백지도 특강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페르시아만에서 이제 유조선 같은 것도 뜬단 말이죠. 뭐 파이프라인으로 물론 옮기기도 합니다만 배에다가 석유를 실어서 수출을 하는데 그 배가 반드시 지나는 이 좁은 해협이 있습니다. 거기가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호르무즈 해협. 여기서 어마어마한 석유가 유럽, 아시아, 미국까지 이어져 수출이 되고 있다. 네, 호르무즈 해협 위치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르무즈 해협. 페르시아만에서 나가는 여기 작은 해협이다. 좋습니다. 자, 요거는 지역별 원유 생산량 변화인데요. 자, 우리 아까 오페크 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거기 오페크 회원국이 2016년 통계를 기준으로 전 세계 71%의 석유 매장량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네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겠죠, 여러분. 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그중에 생산량의 거의 절반 가까이 42.5%를 오펙이 담당하고 있으니까 석유 가격이나 이런 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원유 생산량 변화를 보시면 자, 압도적으로 서남아시아가 제일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있다. 네, 생산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요즘에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석유하고 천연가스가 엄청 많다고 해서 또 무작정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시면요. 이 검정 색깔로 표시가 된 게 석유 수출인데요. 자, 알제리, 바레인, 이라크, 쿠웨이트, 리비아,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전부 다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인데 보시면 알제리는 석유 수출이 그 수출 품목 중에서 수출 비중을 보면은 자, 석유가 거의 여기 몇 프로입니까? 여기 거의 90%죠, 알제리는. 거의 90%고요. 바레인 같은 경우는 뭐 이거 쭉 내려면 한 거의 60%. 이라크는 거의 95%죠? 95% 이상. 예. 쿠웨이트 역시 여기 좀 거의 한 88? 아니, 여기 대강 보는 겁니다, 여러분. 리비아는요. 여긴 뭐 거의 98%네요. 오만 같은 경우도 한 60%. 네. 카타르도 거의 여기 비슷하네요. 여기 88%라고 할게요.
한 4% 될까요? 84%? 그다음 사우디아라비아도 거의 80%. 예멘도 한 3%? 네, 그냥 대강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석유가 많으니까 석유를 수출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지금 보시면 전체 수출 품목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90, 60, 95, 80 어마어마하게 큰 비중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 말은 즉슨 여러분 이 국가들은 석유가 고갈되면 끝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비석유 수출의 비중들은 굉장히 낮아요. 사실 석유는 고갈 자원이에요. 언제 고갈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석유의 의존도가 매우 높으니 국제 석유 유가에도 엄청나게 예민하게 반응할 것이고 이 석유가 고갈되는 것도 이 나라들은 어마어마하게 걱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꼭 마냥 또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네, 그것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봤고요. 이제 주요 국가의 산업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구조란 또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야죠. 산업구조란 그 국가의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의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1차 산업은 자연에서 있는 그대로 얻는 행위, 그래서 대표적인 게 농업, 어업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 2차 산업은 우리가 얻은 자원을 가지고 재가공하는 거, 그래서 공업, 제조업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었죠. 3차 산업이란 1, 2차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서비스업을 얘기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공업은 뭐 경공업, 중공업 이런 것도 나뉘었고 서비스업은 생산자 서비스업, 소비자 서비스업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자, 여기 파트에서 조금 체크해 두셔야 될 게 자, 우리가 지금 석유와 관련된 걸 계속 했었죠. 여러분 석유를 캐는 거는 광업이라 그래서 석유를 캐는 자원을 캐는 행위를 광업이라고 합니다. 광업. 자, 그럼 우리가 배웠던 개념으로 보면은 광업은 자연에서 뭔가를 얻는 행위니까 1차 산업이어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 산업구조의 정의를 내리신 분이 광업은 2차야 라고 했어요. 자원 캐는 거, 석유, 천연가스 이런 거 캐는 건 2차야 라고 얘기를 해서 광업이 2차에 들어간다는 거. 석유, 천연가스 추출하는 건 2차에 들어간다는 거. 요거 일단 개념을 넣고 텍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차 에너지 소비량 증가하고 있던 거 기억나세요? 1차 에너지 순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1차 에너지 소비 순서 석유 엄청나게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석탄, 그 다음에 천연가스, 그 다음에 수력, 원자력,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쓰고 있는 양 자체가 우리가 점점 많이 쓰고 있단 말이죠. 요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건 중에서 충전해야 되는 물건들이 늘어나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학교 다녔을 때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학교 갈 때 챙겨야 될 물건이라고는 필통하고 연필밖에 없었을 거예요. 뭘 충전하는 개념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지금 학교에 가실 때 충전해야 될 게 엄청 많아요. 핸드폰 충전해야 되죠. 스마트워치 충전해야 되죠. 이어폰 충전해야 되죠. 보조 배터리 충전해야 되죠. 노트북 충전, 패드 충전, 태블릿 충전. 아이고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으니 화석 에너지가 풍부하게 있는 국가들, 석유 천연가스가 넘쳐나는 국가들은 이야 찬스다. 이거 팔아서 돈 벌어야지. 그래서 고소득을 올린 기회가 증대가 되었다. 그러니 석유가 많은 국가들한테 당연히 국제적 관심이 쏠리게 되고 그 국가들은 국제사에서 이거를 활용하니까 국가의 지위도 올라가게 되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 들어보셨고요. 이라크라는 나라 들어보셨고요. 이란이라는 나라 다 들어보신 이유가 석유가 많기 때문에 이 나라들의 국가 지위가 향상됐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국가들은 이 화석에너지,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을 팔아서 얻은 돈, 그것을 오일머니라고 합니다. 이 오일머니를 가지고 국가 기반 시설을 확충합니다. 사회 기반 시설이라고 하죠. 학교나 도로나 건물이나 병원이나 뭐 지하철 이런 거 만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세계 건축 기술 이런 거 다 한번 해보십시오 하니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같은 거 다 여기 있죠.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 엄청나게 높단 말이에요. 그런 거 만들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좀 요즘에는 멋진 걸로 만들자. 현대적인 항구나 공항 같은 것도 만들자. 그래서 여러분 두바이 공항 엄청나게 멋있게 지었단 말이죠. 짱이에요. 그런 거 하고 있다.
그리고 요즘에 또 국가적 위상이 올라갔잖아요. 내년에 월드컵 어디서 열립니까? 카타르에서 열리잖아요. 카타르. 카타르 어떻게 월드컵 열게 된 건데요? 천연가스 판 돈으로 월드컵 경기장 만들고 하고 있잖아요. 여기 건조 국가인데 얼마나 선수들이 뛰면서 덥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경기장에 에어컨을 설치하겠다 이랬잖아요. 정말 압도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월드컵도 개최하는 오일머니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이 있다. 현대적인 한국 공항 만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건조아시아 북부아프리카에 석유가 많은 국가들도 있었지만 석유가 안타깝게도 살짝 빗나가서 없는 국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너 아예 없어라고 얘기하보다 거의 매장되어 있지 않은 국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긴 그럼 다른 방식으로 살아나가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다른 방식으로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켜서 나가고 있다. 자, 여러분, 요 두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몬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파트에서는요, 선생님이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랬냐면 가장 주요한 국가 4개, 중국, 일본, 인도, 호주 4개의 산업구조를 반드시 기억해 놓고 나머지가 나오면 곁다리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그게 공부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이 텍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 방향을 추론해야 됩니다. 산업구조를 공부할 때, 주요 국가의 산업구조 공부할 때 이렇게 오일머니, 화석에너지를 판 돈으로 성장한 국가하고 화석에너지가 없으니까 다른 산업으로 성장한 국가를 비교 분석할 줄 알아야겠구나. 정의하면 최종적으로 정의하면 석유가 많은 국가와 아니면 석유가 없는 국가를 반드시 비교해서 분석하자. 이것이 여기 산업구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화석 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성장한 국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시 얘기하면 방금 썼던 것처럼 석유가 넘쳐나는 국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나라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특징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세계적인 산유국입니다. 여러분 석유 생산량 1위입니다. 석유 생산량 1위 국가예요. 아까 우리 표에서 봤었죠? 매장량 1위는 아니에요. 매장량 1위는 우리 베네수엘라였어요. 생산량이 1위다. 네, 엄청난 산유국이다. 그래서 이 석유,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관련 산업이 매우 발달해 있다. 그래서 2차 산업이 국내 총생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대요. 자, 여러분 2차 산업에 뭐가 들어갔었냐면 여러분 잘 보이는 색깔로 노란 색깔. 2차 산업에 우리 광업 들어갔었잖아요. 광업. 석유, 천연가스 캐는 거. 그러니까 2차 산업이 GDP의 국내 총생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대요. 그리고 전체 수출 품목의 연료 및 광물, 즉 석유, 천연가스란 얘기예요. 석유, 천연가스 팔고 있는 게 거의 74%. 아까 우리 표에서 보셨죠? 석유 수출 거의 80% 가까이 됐던 거. 그러니까 에너지 의존도가 높구나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에너지, 그러니까 화석에너지가 이거에 의존해서 산업이 굴러가고 있구나라는 뜻이죠. 자, 그럼 이 국가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석유가 고갈되면 이제 끝이에요. 끝이잖아. 그래서 이 번 돈, 오일 머니를 통해서 다양한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겠죠? 산업 다각화를 하고 있다. 왜? 고갈에 대비해서. 네, 이렇게 하고 있다. 체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석유가 엄청 많으니까 그 사우디 왕족이 엄청난 부자지 않습니까? 만수르 이런 거 아시죠? 만수르. 예, 만수르. 그 옛날에 여러분이 어렸을 때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에 억수루라는 만수르 패러디가 있었어요. 억수루. 만수르였잖아요. 우리가 아는 만수르가 아니라 만수르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인 거죠. 억수루. 그래서 여기 에피소드가 뭐가 있냐면 좀 쌤님 기억나는 게 이 억수루가 나왔는데 아들이 아빠 나 오늘 빌 게이츠랑 밥 먹기로 했어 이래요. 그러니까 이 억수루 이 사람이 그럼 네가 살아 이래요. 없는 사람한테 밥 얻어먹지 마 막 이러더라고. 아유 좋겠습니다. 만수르 그 사람은 아시죠 여러분? 심심하니까 그 축구 구단 사고 막 이러잖아요. 석유로 엄청난 부자가 됐다. 근데 그 석유 고갈되면 끝이니까 산업 다각화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 사우디아라비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석유로 성장한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좋습니다. 그 다음 볼 국가는 카자흐스탄입니다. 여러분 스탄으로 끝났네요. 선생님이 백지도 특강에서 스탄 오형제라고 했던 나라 중 하나입니다. 가장 스탄으로 끝난 나라 중에 큰 나라예요. 자, 여기 역시 석유, 천연가스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광물, 채굴 및 가공산업 위주의 산업 구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 국가도, 이 국가도 전체 수출의 76%가 석유, 천연가스 여기에 의존하고 있으니 굉장히 많은 연료 의존도, 그러니까 에너지 의존도가 크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들도 전부 다 이런 금융, 운송, 건설 이런 것도 다 이거에 의존하고 있더라. 자원 분야에 의존하고 있더라. 다 요거와 연관돼서 파생돼서 나온 산업들이더라. 네, 그리고 대규모 유전이 개발되면서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여기도 역시 이거 판돈으로 성장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카자흐스탄도 석유를 바탕으로 성장한 국가이구나 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카자흐스탄 석유가 많은, 화석 에너지가 많은 국가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다양한 산업을 육성하는 국가들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교과서니까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어요. 뭐라고 무슨 국가들이요? 화석 에너지 없는 국가들 이거예요. 화석 에너지 없는 국가들, 석유, 천연가스 거의 없는 국가. 어디가 있냐? 이집트가 있네요. 이집트는요, 우리가 알고 있죠. 피라미드, 스핑크스 같은 관광 산업이 좀 그래도 발달되어 있네요. 정말 이건 세계적인 유적지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가서 보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선생님이 너무 가서 보고 싶은데. 피라미드, 스핑크스. 실제로 보면 얼마나 멋질까요? 그죠? 이거 있으니 그걸로 관광 산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기초적인 생필품을 자국에서 생산하고 있대요. 그리고 일부 제품은 주변 국가들에 수출할 정도로 제조업 경쟁력을 갖추고 있대요. 석유랑 천연가스 이런 거 많이 없으니까 자기들만의 기술 개발해가지고 제조업 경쟁력을 좀 갖추고 있대요. 네. 그리고 직물산업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주요 수입원.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들어서 팔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걸로 돈 벌고 있대요. 왜? 석유, 천연가스 많이 없었으니까 다른 산업 육성했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 경쟁력을 갖춘 거죠. 그런데, 분명 컨셉에서 석유, 천연가스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집트에게도, 진짜 축복이 내려집니다. 이 시나이 반도라는 곳에서 석유가 발견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 이집트가 얼마나 부럽습니까? 원유를 이제 자급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쓸 만큼은 자기네 나라에서 그냥 캐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일부는 수출도 가능하게 됐대요. 좋겠네요. 그죠? 이집트는 석유, 천연가스 없어서 제조업 경쟁력을 갖춰 다른 산업을 막 육성하고 있었는데 석유도 발견이 되었다. 부럽다. 속마음이 튀어나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집트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볼 국가는 터키입니다. 자, 화석 에너지가 없어서, 석유, 천연가스가 없어서 다양한 산업을 육성했던 국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곳이 터키입니다. 터키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해야 될 건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 이 두 국가는 반드시 비교 분석하면서 알아야 되는 두 국가가 되겠습니다. 터키 특징 볼게요. 자, 여기는 농업이 발달돼 있대요. 농업? 아니, 터키는 어떻게 농업이 발달할 수 있었지? 지중, 해, 성, 기후를 갖고 있었죠. 즉, 여기서 말하는 농업이 발달했다는 건 무슨 중국, 인도처럼 대규모의 만큼 농사를 짓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이 지역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이거 발달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조업 엄청 발달했다. 제조업. 왜? 이거 없으니까 이런 거 하고 있고, 그리고 관광산업 육성하고 있다. 터키도 굉장히 멋진 유적지들이 많죠. 이스탄불 같은 경우 엄청 큰 모스크 사원. 네, 이슬람교의 그 사원이죠. 모스크 사원도 있고, 그리고 우리 어차피 세계지리 공부하는 거니까 여기 터키의 엄청난 관광산업 그 관광지 중에 우리 알고 있는 거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 중에서 파묵칼레. 네, 석회화 당구죠. 선생님이 사진 띄워놓을게요. 요거 터키에 있는 겁니다. 유명한 관광지들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육성하고 있대요. 왜? 석유, 천연가스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 하고 있다. 자, 터키의 5분의 1 인구가요, 농업에 종사하고 있대요.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요. 농업 종사 비율이 많네요. 그죠? 그리고 목화, 담배, 밀, 과일 같은 거 하고 있대요. 과일, 여러분, 수목농업의 대표적인 거죠. 지중해성 기후. 그래서 5분의 1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대요. 네. 그리고 여기 자연광역 관광산업 발달하고 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터키 같은 경우에는 이 제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제조업. 왜? 없으니까 발달시키고 있다. 관광사업도 많이 하고 있지만 요 제조업으로 발달한 나라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요 국가의 산업별 국내 총생산 GDP 비율을 그림과 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터키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선생님이 꼭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터키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건조아시아 북부아프리카에서 GDP가 가장 큽니다. 자, 지금 여기 숫자 여기 괄호 있는 거 보이시죠? 7525. 단위가 억 달러입니다. 네, 억 달러. 그리고 여기가 7984. 여러분 거의 비슷하죠? 네, 이 두 국가가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파트에서 가장 잘 사는 두 나라입니다. 근데 이 두 나라가 발전한 방식이 너무 다르죠. 이 터키 같은 경우는 석유 천연가스가 많이 없어서 제조업을 많이 육성했다. 그리고 여기 농사 좀 된다. 네, 근데 여기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천연가스 넘쳐난다. 그래서 그거 판돈으로 발달하고 있다. 자, 이 두 국가 비교해 볼까요? 2차 산업 비중. 글씨 잘 보이실까요? 57.5라고 써 있고요. 2차 산업이. 여기는 27.1이라고 써 있습니다. 와우. 2차 산업 비중이 매우 높아요. 왜 그럴까요? 아까 2차 산업에 광업이 들어간다 그랬죠. 광업. 그래서 2차 산업 비율이 매우 높다. 매우 높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1차 산업을 보면요. 1차 산업 여기 숫자 보이실까요? 1.9라고 써 있고요. 여기는 8이라고 써 있습니다. 어머! 여기가 1차 산업 비중이 더 높네요. 아까 우리 5분의 1 이상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랬고요. 지중해성 기후가 있다 보니까 여기보다는 농업이 잘 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우디하고 터키가 제일 잘 살아. 그런데 사우디는 석유 위주로 발달했고 터키는 제조업 위주로 발달을 했어. 그리고 거기에 농업도 간간히 얘보단 잘해.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이거 두 개 했으면 나머지는 곁다리. 이집트 볼까요? 이집트 같은 경우는 네, 2차 산업이 40이고요. 3차 산업이 45.5입니다. 역시 2차 산업 비중이 매우 높네요. 그리고 1차 산업 비중이 14.5라고 써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사막인데 어떻게 이렇게 1차 산업 비율이 높나요?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이집트에 어마어마한 강이 하나 흐르고 있죠. 무슨 강? 나 1등이야. 나 1강. 이 나일강 유역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강을 활용한 농사가 가능하다 보니 1차 산업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2차 산업도 높게 나타난다. 자, 이 2차 산업 높게 나타난 이유 역시 이집트는 자국 내 제조업 경쟁력을 좀 갖추고 있다 그랬죠? 석유 천연가스 없으니까 제조업 경쟁력 갖췄는데 석유가 발견되어서 자급 가능하고 수출까지 한다 그랬죠? 자, 여러분 아까 나왔던 그 시나이 반도가 어디냐면 요 끝에 나와 있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시나이 반도예요.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발견이 된 거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볼게요. 카자흐스탄은 숫자를 보시면 1차 산업이 4.5고요. 네, 2차 산업이 36.1 그리고 59.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이 3차 산업, 금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석유에 다 의존된 약간 연관된 산업들이었다는 거. 네, 그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터키하고 사우디의 비교 양상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터키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출 품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터키 수출 품목 보세요. 기계, 자동차, 의류, 철강, 뭐 금 다 여러분 제조업 관련된 것들입니다. 요런 것들 다 수출하고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출 품목 보세요. 와, 석유, 원유. 와, 80% 가까이가 원유다. 공업 경쟁력이 터키가 훨씬 높죠. 그러니까 터키는 제조업 관련한 걸로 성장을 엄청 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파는 거, 석유 파는 걸로 성장했다. 그겁니다. 네. 자, 요거는 주요 국가의 무역 구조인데요. 자, 보시면 자, 여러분 터키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잘 산다 그랬죠? 보시면 엄청나게 이 두 국가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걸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자, 수출 품목을 보면요. 자, 보시면 광물 및 에너지 자원. 자, 아유. 사우디아라비아는 수출을 어마어마하게 이 광물 및 이거 석유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엄청난 비중을 갖고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수입하는 품목을 보면요, 공업 제품 수입이 가장 많아요. 왜요? 여기 공업 제품 만들 제조업 경쟁력 많이 안 갖춰놨거든요. 그러니까 석유판 돈으로 제품 수입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터키 같은 경우는 여기 수출하는 품목 보면 공업 제품이 제일 많아요. 아, 공업 제품을 제일 많이 팔고 있다. 그리고 다른 공업 제품도 자기들이 만들지 못하는 것들은 수입해 오나 봐요. 공업, 네. 그리고 광물 및 에너지 자원 많이 없다 보니까 광물 수입도 꽤 많이 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요 차이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보셨던 그림이 아마 잘 안 보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가 나와 있는 걸로 다시 갖고 왔습니다. 네. 자,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77.1의 수출이 광물 및 에너지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석유를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다 이거죠. 원유. 엄청나게 팔고 있으니 여기 안에 국가 내에서 공업 제품 많이 못 만드니까 수입의 74.2가 공업 제품. 아, 석유판 돈으로 제품 수입해 오는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카자흐스탄도 아까 그림은 잘 안 보이셨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75.1 역시 빨간색이요. 아, 여기도 석유 관련된 거 엄청나게 팔고 있구나. 엄청나게 팔고 있고 공업 제품을 수입해 오고 있구나. 네, 그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집트 같은 경우는요. 수출이 여러분 이 파란 색깔이 제일 많아요. 파란 색깔이 공업 제품이었죠. 이집트 주변 국가에 비해서 공업 경쟁력이 있다 그랬죠. 제조업 경쟁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공업 제품 팔고 있네요. 네, 그 수입도 많이 하고 있는 거 보이고요. 터키 같은 경우는 수출 1위가 공업 제품이에요. 제조업 만든 상품들 다 팔고 있대요. 그리고 수입도 다른 거 많이 하고 있고 에너지 자원 수입도 많이 하고 있네요. 자, 여기 두 국가는 석유가 많아서 발달한 국가였죠. 그러니까 원유 수입을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자기네 나라에서 쓰면 되니까. 근데 여기는 원유 수입을 좀 하고 있단 말이죠. 어느 정도. 네. 그리고 여기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 원유 수출 여기 생긴 거 보이시죠? 시나이 반도에서 석유가 만들어지니까 석유 수출도 어느 정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네. 좋습니다. 네. 요거 이렇게 광물 및 에너지 자원도 수출하고 있다라는 거.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사우디하고 터키가 제일 잘 살아요. 두 국가. 제일 잘 사는데 석유 많아서 발달한 사우디, 석유 없어서 다른 거 발달시킨 터키. 계속 강조드립니다. 두 나라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 이집트, 터키의 산업 구조를 나타낸 건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쌤이 그 분필로 한번 더 체크를 해볼게요. 자, 요쪽 요렇게 파란 색깔로 이렇게 선 그린 게 1차 산업의 경계입니다. 네, 1차 산업의 경계고요. 그리고 초록색으로 이렇게 끊는 게 2차 산업의 경계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가 3차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2차 산업 가운데 줄이 하나가 더 그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조업 비중이에요. 제조업 비중은 빨간색으로 색칠을 아예 할게요. 자, 이렇게 색칠을 해놨습니다. 자, 아무래도 1995년보다는 우린 밑에 있는 최근 걸 봐야겠죠? 2015년 걸 보시면 자, 사우디아라비아 2차 산업 비중 매우 높아요. 2차 산업 비중이 매우 높은데 색칠한 게 제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색칠하지 않은 건 제조업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광업, 이런 것들, 원료 캐고 하는 것들, 네, 에너지장, 화석에너지를 캐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아, 사우디아라비아는 확실히 제조업이 아닌 것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터키를 보시면 전체 2차 산업 중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아요. 이집트도 꽤 높은 걸 볼 수 있죠. 왜?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 석유, 천연가스 많이 없으니까 제조업을 발달시키려고 했다라는 거. 네, 그거고요. 그리고 여기 네 국가만 좀 비교해보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카자흐스탄은 1차 산업 비중이 매우 낮아요. 왜냐면 완전 사막 국가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집트 같은 경우는 나일강이 있다 보니 1차 산업 어느 정도 하고 있고 터키도 지중해성 기후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1차 산업을 하고 있더라.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자료들을 보고 계신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국가가 잘 사는지 1인당 국내 총생산도 볼 수가 있습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 높은 나라, 빨간 색깔로 체크된 나라거든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터키가 가장 높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체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갖고 온 자료고요. 리비아는 2010년 자료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리비아 자료가 최신 자료가 없기 때문에 혹시나 최신 자료가 나오면 알려드릴 테니 터키하고 사우디만 꼭 체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지역의 최근의 변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유, 천연가스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이 풍부한 지역들은 매우 급속도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런 산유국들은 그거를 판 돈, 오일 머니를 통해서 그 돈으로 엄청난 고층 빌딩, 엄청난 항구, 엄청난 공항을 짓고 있으면서 엄청나게 현대화에 투자하고 있다. 왜 이런 거에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석유가 고갈됐을 때를 대비해서 만들고 있는 거죠. 최신식으로 만들고 해가지고. 그래서 뭘 하고 있냐? IT 산업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지구촌 시대가 이제 곧 끝날 거라 그러죠. 우주 산업 같은 것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갈에 대비한 첨단 산업 육성에 굉장히 힘을 쓰고 있다. 최근에 이 지역들이 이런 거에 힘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또 문제가 있죠. 여러분, 이 석유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의존도, 그러니까 수출품이 다 석유니까 이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자꾸 커지다 보니 다른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 석유 가격이 조정이 되거나 아니면 국제 뭔가 이런 코로나 이슈 같은 거요. 이런 게 터지면
엄청나게 경제 타격이 크다 이겁니다. 원래 만약에 예를 들어 100달러 받고 있었던 석유가 갑자기 이제 50달러야 이러면은 이 국가들은 반토막 난 거예요. 자기들의 경제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큰 타격이겠죠. 자, 그리고 최근 신흥 국가들이 원유 수요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최근에 원유보다는 이제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비전통 석유, 여기 나와 있죠? 비전통 석유 생산이 증가가 되고 있단 말이죠. 자, 이 비전통 석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여기 반대말은 전통 석유겠죠? 전통 석유란 우리가 배웠던 석유가 보통 어디 있었습니까? 요렇게 생긴, 그 휘어진 땅, 우리가 이걸 배사구조라고 했었죠? 신생대 제3기 배사구조, 요런 패턴에 이렇게 갇혀있는 요런 석유들, 이렇게 갇혀있던 요런 석유들 뽑아서 쓰는 게 전통적인 방식의 석유였어요. 그런데 이런 석유 말고 여기 이 배사구조에서도 특히 이렇게 좀 널브러져 있는 석유들이 좀 있었다 이거죠. 특히 가스 형태로 이렇게 가스 형태로 있거나 아니면 그 돌덩어리에 막 이렇게 묻어있고 막 그랬대요. 막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이거를 뽑아내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예 값어치가 없다 하고 내버려 뒀었는데 최근에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아주 바위 틈새에 있는 석유 하나하나, 가스 하나하나를 뽑아내는 기술들이 발달이 된 거예요. 그게 비전통 석유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일 샌드, 말 그대로 석유가 묻어있는 모래예요. 이거에서 석유를 뽑을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셰일 가스. 네, 지금 쌤이 그린 것처럼 이렇게 바위 틈새, 모래알들 사이에 가스들이 있는 걸 쫙쫙 뽑아 쓰는 기술이 생겨났어요. 이런 거 늘어나니까 이런 전통적인 석유보다는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쓸래 하니까 수요가 감소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원유 가격은 불안정해요. 네, 그리고 석유의 가장 큰 용도 비중이 뭐였습니까? 수송용이었잖아요. 수송용. 근데 전기차가 상용화됩니다. 어메? 석유를 해야 되는데 네, 신재생 에너지 활용. 그러니까 미래 경제 구조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석유 이외의 경제분 성장을 추진한다. 왜? 석유가 고가될 때 대비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 기틀을 마련하려고 한대요. 그리고 이 지역 내에 협력을 해야겠다. 그래서 걸프 협력 회의 GCC를 만들기도 했대요. 우리가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단에서 뭐 RCEP 만들어서 최대 막 경제 막 그런 거 만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야 우리 이런 걸프만 여기가 어디예요? 그 페르시아만 있는 쪽 이쪽에서 야 우리도 좀 잘해보자 해가지고 회의 만들었다 이겁니다. 왜냐면 야 이렇게 가격이 불안정하고 서로 이렇게 휘청휘청 거릴 때 서로 도와주고 해야 되지 않겠어? 하고 만든 거예요. 그게 GCC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다. 자, 그리고 관광 산업을 엄청나게 육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놀러 오세요. 요즘 이 중동 이쪽 서남아시아 쪽에 관광 산업이 엄청 발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사막이니까 사막에 와서 보딩, 그 스노우보드 타지 말고 모래에서도 샌드보딩 한번 해봐. 낙타 타봤니? 낙타 한번 타봐라. 야, 스텝 이런 데서 말도 타봤니? 뭐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이런 체험형 생태관광. 그리고 돈이 엄청 많다 그랬잖아요. 야, 우리가 인공섬 만들었는데 한번 올래? 야, 우리가 엄청 좋은 쇼핑센터 만들었는데 두바이 뭐 이런 거야. 그리고 여기 사막인데 우리가 실내 스키장 만들었다? 와볼래? 와, 오일머니를 활용해서 어마어마한 관광시설도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선생님이 사진을 좀 많이 갖고 왔거든요. 사진이 이거 지우고 볼게요. 자, 요게 스키 두바이, 이게 아랍에미레이트 몰, 그 엄청난 쇼핑센터입니다. 거기에 실내 스키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공눈으로 스키 슬로프를 만들었대요. 화질이 좀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 실내 안에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 쌤이 여러분 시험 문제를 출제하잖아요. 되게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그 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점수를 주는 문제를 좀 초반에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막 두바이 이런 데 이렇게 점 찍어 놓고 건조기후니까 뭐 이렇게 그냥 틀린 거 해서 여러분 고르기 쉽게 뭐 스키를 탈 수 있다 뭐 이런 선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건조기후니까 스키 탈 수 있다 하면 틀린 선지니까 이거 골라서 답 맞춰라 라고 하려고 옛날에 냈었는데 그때 선생님이랑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시던 지리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살펴봐 주시다가 선생님은 이 인공 스키장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찬희 선생님 문제가 좀 오류가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이거 맞아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여기 사막이에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스키를 어떻게 타요? 그랬더니 인공 스키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때 엄청나게 큰 충격 받았습니다. 하마터면 문제 오류가 될 뻔했죠.
점수를 주려고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혼동을 주는 문제가 될 뻔했어요.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실내 스키장을 만들었다. 아유, 대단하죠, 진짜. 오일머니가 진짜 대단한 겁니다, 대단해. 예. 네, 그리고 요거는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조감도예요. 진짜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멋있고요. 요즘 이 카타르 월드컵 지금 막 지역 예선도 하고 있잖아요. 축구 예선도 하고 있고 막 그런데 경기장을 너무 현대식으로 멋지게 지어가지고 아마 관광 명소가 또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지게 지었죠. 월드컵 경기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게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라고 그러죠. 야, 이거 진짜 너무 멋져요. 여기 위에 올라가서 하루 숙박하는 거는 얼마나 될까요? 엄청 멋있을 것 같아요. 요거 올라가 보시는 거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이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인가요? 선생님 갑자기 뒤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미션 임파서블 영화에서 이 탐 크루즈 아저씨가 이 부르즈 할리파에 직접 매달리십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진짜. 그죠? 네. 그래서 이 영화 한번 보시면은 부르즈 할리파를 간접 체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부르즈 할리파 높은 건물도 만들고 있고 또 요거는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석유 판던 오일머니로 신도시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 약간 사이버 도시, 그 최첨단 도시, 네옴? 아무튼 그런 도시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그 조감도래요, 조감도.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거의 무슨 여러분 SF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 같지 않습니까? 요런 거 만들겠대요. 왜? 석유 고갈한 거 대비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거 만들겠대요. 자, 그리고 또 요즘 이집트 이런 데는 건조기후니까 신재생 에너지 막 태양광 쫙 하면 여러분 건조기후 얼마나 햇빛이 그냥 다이렉트로 옵니까? 이거 햇빛 아깝잖아요. 그래서 태양광 에너지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제조업도 많이 이제 해야겠죠. 석유만 파는 걸로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조업을 많이 육성하려고 한다. 그래서 정유 공장도 짓고 여러분 그 정유가 석유를 뽑은 다음에 그 석유를 그러니까 깨끗하게 만들어서 제품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게 이렇게 정화해 주는 건데요. 이 정유가 석유 한 방울도 안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S-오일, SK, 현대오일뱅크, 네, GS 칼텍스 들어보셨죠? 주유소들 세계적인 정유 기업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우디에서 석유 수입해 와가지고 그 정유해가지고 다시 팔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우디가 생각해보면 웃기죠. 아니 우리가 직접 해서 다 팔면 되는데 기술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조업들을 막 육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석유 고갈될 때를 대비해서 제조업도 육성해야겠죠. 너무 그 의존도가 크니까.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두바이의 관광 비전 해가지고요. 여기가 그 어마어마하게 관광산업 육성을 하고 있는데 두바이가 뭘 만들었냐면 여러분 인공섬을 만듭니다. 인공섬을 만들어서 팜 주메이라라고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거기에 엄청난 호텔 같은 거 쫙 지으면서 이렇게 관광지를 만드는 거죠. 하루 숙박비가 400만 원? 어휴, 뭐야. 선생님 월급으로는 하루도 못 자네요. 그죠? 슬프다. 아무튼 관광 비전 이렇게 하고 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자료를 선생님이 또 갖고 온 게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요 오일머니를 팔아서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막 제조업도 육성하고 새로운 건물도 많이 짓고 막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나라의 인구로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일머니가 많은 국가들로 이민을 엄청 많이 옵니다. 인구 이주가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자, 근데 이 오일머니를 하고 있는 게 다 막 제조업, 공업 막 이런 거 육성하고 있죠. 그러니 남성 노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자료를 몇 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구를 보시면요. 자, 보이십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럼 이게 여기가 무슨 남아 선호 사상이어가지고 이 남자만 낳았냐? 그게 아니라요. 연령대를 보시면 딱 여기 청장년층의 요 인구의 남자 인구가 엄청 많죠. 그 얘기는 주변 국가에서 남자가 왔다란 뜻입니다. 여기 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주변에서 남자들이 막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요르단 인구 보이시나요? 요르단 보면요. 여기 이제 여자가 더 많죠. 남자가 없어요. 왜? 여기서 일하러 갔다 이겁니다. 요르단은 아무래도 여기 있는 것보다 다른 나라에 가서 일을 하는 게 돈 많이 벌겠다라고 싶으니까 여기 있던 남자들이 이주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인구 구조를 보시면 남자가 없다. 왜? 다 일로 갔으니까.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 다음 자료는 요건 아랍에미리트 자료예요. 아랍에미리트가 여러분 UAE입니다. UAE 자료를 보시면요. 보이십니까?
엄청나게 남자 노동자들이 많이 오고 있다. 네, 남성 이민자들이 많이 오고 있다. 자, 이게 뭐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그 노동력이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점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로는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많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외국인이 더 많아요. 아랍에미리트의 국가에.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뭐 노동력 확보는 좋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안 좋은 거는 문화 갈등이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왔으니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가 요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점은 뭐 노동력 확보 1, 2라고 하지 말까요? 뭐 장점 이렇게 할까요? 장! 이거는 단! 뭐 단점. 네. 여러 나라에서 오니까 문화 갈등. 여기 이슬람교 국가인데 다른 나라 국가의 그 종교가 또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노동력 확보가 되는 동시에 뭐 굉장히 문화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충분히 유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관련 자료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인구 증가율을 볼게요. 자, 인구 증가율이란요. 여러분, 요 인구 증가율은 자연 증가율 플러스 사회적 증가입니다. 자, 어찌됐든 자 보시면 50 이상 증가율이 50 이상 이거 엄청난 거죠. 여러분, 자연 증가율이 50이 넘는다? 그거 좀 대단한 거죠. 그 말은 사회적 증가가 엄청난 국가라는 얘기겠죠. 보시면 어디가 엄청나게 높습니까? 여기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국가들이 다 하늘색 제일 높아요. 즉 여기 페르시아만 연안에 있는 국가들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다 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고 있다는 얘기. 네, 유독 여기가 엄청 높죠? 왜? 석유판 오일머니로 산업 육성하니까 남성 노동자가 부족해. 그러니까 여기 아랍에미리트 남자 넘쳐나. 자, 여기 여러분 순 이동자 수 보이시죠? 순 이동자 수가 플러스가 된 나라들 보시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이스라엘, 레바논, 쿠웨이트, 요르단, 바레인, 터키 뭐 이런 데네요. 근데 엄청나게 높은데 여기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있는 국가들이죠. 그리고 여기 상위권에 있는 국가들 역시 여기 있는 국가들이죠. 근데 여러분 빠지는 국가 보시면 이라크랑 시리아. 시리아는 물론 난민도 있습니다만 여기 있는 것보다 이렇게 와가지고 다 한다 이거죠.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표를 보고 오일머니 국가들로 남성 노동자들 이주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거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자료는요. 석유 가격하고 1인당 국내 총생산 GDP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자, 보시면요. 석유의 가격을 매기는 거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 브렌트유, 영국의 그 브렌트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바이유, 그리고 서부 텍사스, 그러니까 그 미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국 쪽, 유럽 쪽, 두바이 그 서남아시아, 그리고 미국 이 세 개의 그 석유 가격이 이제 절충이 돼서 원유 가격이 설정이 되는 건데요. 보시면 석유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화석 에너지는 여러분 언젠간 고갈될 거예요. 그죠? 고갈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희귀해질 거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게 맞아요. 점점 없어질 테니까.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쩌 하고 있는데 떨어지기도 해요. 왜? 아까 말했던 비전통 석유가 개발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뭐 경제 불황이 있거나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이 가격이 계속 오르지만은 않을 거다 이거죠.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올랐다가 거의 여러분 무슨 선생님 주식 마냥 떨어집니다. 아닙니다. 울지 않아요. 언젠가 오르겠죠. 존중하면서 버티기. 아무튼 떨어진단 말이죠. 석유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들이 석유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타격이 엄청 크겠죠. 자, 요게 GDP거든요. GDP를 보시면요. 여기 2015년 여기 다 떨어지죠. 쭉쭉 떨어지죠. 여기 2015년 석유 가격 떨어질 때 GDP도 싹싹싹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거, 석유 가격이. 그러니까 여기 에너지 의존도가 높으니까 그거를 탈피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여러분 이게 2016년 자료인데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다시 올라가고 있었다가 여러분 코로나 그래서 다시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운전을 하니까 이 기름값이 굉장히 와닿는데 진짜 미친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주식도 그렇게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올라가겠죠. 존중하며 버티기, 네, 할 수 있습니다. 자,
자, 그리고 이제 관광 프로젝트 했던 거 좀 자료로 더 좀 보도록 할게요. 관광 프로젝트 아랍에미리트에서 두바이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혁신적인 대형 건설 프로젝트, 인공섬, 국제 스포츠 행사, 석유 운전도 낮춰서 관광산업 육성하는 걸 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뭐 객실수, 투숙률, 뭐 그래서 분당 투숙객 수 뭐 이런 거 했는데 엄청나게 뭐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그래서 와, 나중에 이제 객실수가 엄청나게 늘어난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투숙률도 74%면 거의 꽉 차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태양광 발전소 역시 건조기후니까 이 태양광 그대로 놔두면은 손해예요. 이거 갖고 전기 만드는 거죠. 태양광 에너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사막 지역은 최적의 조건이다. 그래서 하고 있으니까 태양광 발전이 굉장히 여러분 요것만 보시면 돼요. 급성장하고 있다. 왜? 석유 판돈 갖고 이런 거 다 투자해야겠죠. 그러니까 확 늘어나고 있다. 요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요 자원의 분포 및 이동과 산업 구조 살펴봤습니다. 자, 주요 자원 역시 석유하고 천연가스였죠. 특히 석유였습니다. 페르시아만 연안이 엄청 많고 카스피해 주변에 있고 알제리비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들은 그거 판 돈으로 성장을 하고 있었다. 네, 그래서 산업 구조를 살펴봤더니 석유가 많은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꼭 기억해 주시고 석유가 없어서 다른 걸 위주로 발달한 터키 가장 대표적인 사우디 터키 꼭 기억해서 오늘 배우셨던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도 나오고 했었는데요. 긴 영상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은 다음 소단원 3번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파이팅!